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머리를 산발을 하고 피칠갑을 한 여자를 보았다. 어느 날은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성황당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차를 세우시고 그 건물을 얼마간 바라보시다가 당취할 수 없는 경험이라며 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내가 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건가 싶다. 아버지께서는 모험하시는 것을 참 즐기셨었다고 한다. 당시 국민학교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산이나 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뱀이나 작은 동물 같은 것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친한 동무들과 갈 곳을 찾아다녔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던 도중에 어떤 나무에 금줄이 묶여 있는 것을 한 친구가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시 마을에는 오래된 성황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부녀가 길을 자주 까먹는 터라 나무마다 금줄을 묶어 지표로 삼아 성황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금줄이 묶인 나무를 찾아가면 성황당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무리는 그 금줄을 이리저리 찾으며 산을 올랐다. 그 무렵에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금줄을 찾아 한열대께쯤 추적할 무렵에 저 발치에 성황당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성황당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괴했다고 하셨는데 석가래가 거의 다 무너져서 달랑달랑거리고 문짝을 붙잡던 경첩이 녹이 슬어 간신히 붙어만 있는 정도인데다 그나마 그 문짝도 손을 대면 바스라질 것만 같았다고 하셨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 무리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무슨 객기인지 그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저기까지 갔다 온 것으로 하자 제안했고 그들은 수락했다. 몇 번을 무승부를 내고 아버지께서 벌칙에 당첨이 되어 그 성황당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표현하시길 등골이 점점 시큰해지고 눈이 따가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한다. 이윽고 성황당의 문 앞에 선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문득 성황당의 문틈이 궁금하셨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천천히 틈으로 눈을 가져가셨는데 그 안에는 머리를 산발을 하고 피칠갑을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갑자기 그것이 머리를 획 돌려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그 녀석이 문을 향해 기어왔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친구들도 덩달아 놀라 도망쳤는데 이상한 점은 올라올 때 보면서 온 금줄들이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무작정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에도 그들은 금줄을 찾지 못하다가 저 아래에서 인기척을 듣고 그쪽을 향해 갔는데 드디어 금줄이 보였다고 했다. 저 아래에서는 성황당을 관리하는 무녀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분들은 그날 부모님과 그 무녀에게 혼쭐이 났다고 한다. 그 후로 그분들은 그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망쳐 내려올 때 마주쳤던 무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비명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성황당이란 건물을 싫어하신다.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아마 어릴 적 시기 어린 모험을 하다가 만난 그것 때문이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 실종. 진태의 눈앞에서 바늘이 꿈틀댔다. 뿌련히 떠오른 허공 위 실타래 속 흑색의 실도 따라오른다. 흔들리는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 하지만 밤처럼 검은 실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바늘 끼와 입 맞췄다. 스멀스멀 밀려오는 공포와 전율의 향연. 허나 굳어버린 진태의 몸뚱이는 뱀 본 쥐 마냥 말을 듣지 않았다. 떨리는 것이 전부인 손가락. 무언가에 붙들린 듯 감겨지지 않는 눈꺼풀. 하는 신음소리만이 진태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쳐보지만 벌린 입 사이로 들리는 것은 없다. 꿈이야, 꿈일 거야. 철썩, 깸이라도 한 대 후려치면 깨어날까?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 헤어날까? 상념 속 범민의 입술은 마르지만 모래 젖은 손 마냥 몸뚱이는 무겁기만 하다. 가위라도 눌린 걸까? 버둥대던 진태가 끝내 제 입술 깨문다. 시큰하고 알싸한 통증 따라 비릿한 피 내음이 배어났다. 악몽 혹은 한낱 가위 눌림. 정치야 무엇든지 이건 너무 과하다. 이쯤 했음 멈춰줌이 옳다. 마땅히 깨어난 무련사발들이 키고 빌어먹을 꿈이라 투덜대야 맞다. 깨자. 이제 좀 깨자. 성토하며 외치지만 몸뚱이는 기먹은 듯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다. 들리는 건 오직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뿐. 아빠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면 안 된대.
찢어진 입술이로 날아든 바늘의 입맞춤. 깊숙이 파고든 움직임이 신랄하다. 아우성치는 혀를 끌어안고 단단한 잇몸조차 재집 마냥 드나든다. 시침질한 옷감 마냥 한 땀 한 땀 살 위를 누비고 입술 아래 살을 지나 뺨을 타고 되돌아온다. 바늘이 지나온 자리를 답습하는 것만으로 실은 이미 붉고 무심히 들이운 검은 줄 위로 선홍의 고개사가 아라리 맺힌다. 실익 없는 버둥거림, 속박당한 혀는 재고시를 못한 지 오래다. 허망한 바람소리만 의미 없이 새었다. 고통의 정도를 어찌 재단할까마는 살 틈을 헤집은 실의 길이로 어슴이 답을 헤아릴 뿐이다. 입안을 휘젓는 날 선 이지의감에 진대의 바지춤이 젖어온다. 두어 걸음 뒤 헐떡이는 숨소리가 있다. 진태의 아내 희영이다. 가만히 서서 보는 것만으로 숨이 찬지 찌푸린 미간 사이 두려움이 어린다. 결혼생활 8년, 생살 찢어 심장부터 갈라내고 간악한 주둥이는 한 땀 한 땀 꿰며 묻고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일들이다. 허나 현실로 다가온 망상은 생각처럼 시원하기만 한 것은 아니 듯했다. 진태가 붉어지니 희영은 점차로 창백하다. 거북한 피 내염에 고개 돌리고 눈 감아 외면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난처한 기색이다. 꽁꽁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못한다. 주방 한 켠 언제 켜두었는지 모를 불 위에 뚝배기 하나가 끓는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 내음이 거실 안 비린내를 잠식한다. 슬며시 풍기는 내음이 코를 간지리고 바득대는 냄비의 아우성이 희영의 귀를 찌른다. 천천히 바늘과 실 같듯이 허공 위로 떠오른 뒤 기어코 눈앞까지 다가온다. 끓다 못해 넘쳐오른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희푸여 수증기가 춤추며 희영을 숨막히게 한다. 국이 식었어. 데펴줘. 식은 거 싫어. 기시감. 치매 노인의 성긴 목소리가 떠오른 희영이었다. 자, 데펴왔으니까 실컷 처먹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쏟아낸 말만큼 격한 죄를 지어냈다. 머리 위로 두둥실 떠오른 뚝배기가 한 방울. 된장찌개의 구수한 내염을 머리 위에 떨군다. 타는 듯한 고통의 안색은 이미 흑빛이다. 희영의 목구멍 너머로 마른 침이 넘어갔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된장은 나무랄 데 없지만 식욕 때문은 아니다. 입이 타든 마르고 말라 넘길 것도 없다. 그냥 본능이다. 톡톡 그리고는 주르륵. 초점 잃은 진대의 귓가마저 잡아 깨운 비명소리. 희영의 기시감 속 그 일이 머리 위에 흐른다. 두부와 호박 나무랭이가 어깨에 나뒹굴고 하얗던 블라우스가 누렇게 젖는다. 붉게 달아오른 희영의 얼굴이 떨려왔다. 군데군데 풍선처럼 부푼 수포가 그녀의 얼굴을 다른 사람처럼 만들었다. 꿈이라면 깨일 만도 한데 현실마저 찢어댈 통증에도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몸은 굳고 모락모락한 긴 피어난 수증기만 춤춘다. 아이가 말했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대. 안 돼. 일주일 전 늦은 오후 즈음. 아들 현수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허나 주부인 희영은 마중 나올 채비는커녕 2층 서재에 틀어박힌 채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그시 깨문 입술, 부르르 떨리는 속눈썹, 한동안의 고심 끝에 키보드를 두드려 보지만 토해지는 건 한숨뿐이다. 이것도 아니야. 답답한 마음이 손톱 끝을 입술로 가져간다. 잘근잘근 새로 산 브릭핑크 계열의 매니큐어가 조바심 대신 씹힌다. 애꿎은 머리카락이 쥐어뜯긴다. 끝없는 고심의 시간, 회심의 한 줄기 빛이 희영을 비췄다. 모름지기 사내란 작자들은 대개 생각 그 이상으로 단순하다. 속언에 불과한 누군가의 푸념이 희영에게 있어 만고의 진리가 되는 순간이다. 판도라의 상자, 남편 진태의 차량 번호는 등잔 불 아래 손쉬운 열쇠였다. 커튼까지 꽁꽁 싸맨 어두운 서재, 유일한 등잔 비침을 자처하던 모니터가 남편 진태의 페이스북 화면을 뿜어낸다. 아내인 희영과는 친구하지 못한 배덕의 판도라다. 열어선 안 되지만 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질끈 희영이 눈을 감았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살색의 향연이다. 은밀한 공간의 민낯에 부엽감이 치밀어 토악질이 날 듯하다. 똥색과 살색, 거기서 거기, 한 끗 차이다. 구린내 나는 짐승의 규미가 희영의 시선을 아래로 한없이 추락시킨다. 끝없이 쏟아지는 추락, 수컷과 암컷의 번식 없는 욕망은 깊기도 깊었다. 그리고 이내 멈춰선 곳 메마른 입술이 찢길 듯 짓눌린다. 익숙한 곳이다. 공들여 꾸민 소품부터 헝가리에서
공수한 거의 덜 침구까지. 그녀의 손길 닿지 않은 곳, 찾기조차 힘든 1층의 침실. 그 넓은 방 한켠이 보인다. 시선이 흔들리고 제 영역을 침범당한 암컷도 휘청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떨리는 손길이 휘를 굴리니 이번엔 한 줄짜리 글귀가 가슴을 후벼 판다. 진태하트 수진. 진짜 사랑해. 결혼생활 8년차 선을 보고 만난 사이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의사인 진태와 재력가의 딸 희영. 애끓는 사랑이야 없었다 쳐도 필요에 의한 관계일수록 상도인은 필수다. 전혀 몰랐던 건 아니다. 결혼 전 중매를 선 청담동 박집과 사모님이 그랬다. 흠 없는 사람 어딨어? 오랜 만난 연인 정리할 정도면 확실한 거 아냐? 정리 딱히 사전적 의미를 찾고 싶진 않지만 중복, 기만, 배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희영은 들은 바 없다. 짐승들, 구역질나는 버러지, 태우지도 못할 쓰레기들. 희영의 분노가 왈칵뺨을 타고 흐르고 상처받은 손길은 배덕의 시작점을 찾아 스크롤을 내린다. 사람 하나 눈먼 장님 마냥 감쪽같이 속여놓고 퍽도 긴 세월이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진 속에 마지막에 달하니 어느새 3년하고도 7개월. 배신의 종착역에 도달한 희영이 쏟아지듯 책상 한켠에 무너진다. 집과 병원밖에 모른다고 믿었던 남편의 성실함이 탈선. 의사 사모님으로 완벽한 인생이라 믿었던 희영의 삶이 선로를 벗어나 띠걱댄다. 질퍽한 불륜을 애끓는 사랑으로 포장하는 짐승들. 비밀의 공간 속 살구석 지영킴. 매사에 침착하던 희영의 이성이 끝내 무너진다. 마침 아래층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분노를 담은 발길이 1층의 골방으로 향했다. 짐승 같은 년놈들의 머리채를 휘어잡듯 잡아찬 문고리가 거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엄마. 아예 그것을 닮은 말투. 그러나 하얗게 센 머리와 움푹 팬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한다. 영문도 모르고 정신줄도 놓아버린 지 오래인 70대의 노파. 희영은 그 주름진 얼굴 위에 짐승의 낯짝을 겹쳐본다. 뭐야 또. 응. 국이 식었어. 데펴줘. 식은 거 싫어. 사람 아닌 짐승 낳은 죄일까. 벌써 4년 볼 때마다 저 소리다. 희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긴 시간 그 고충이야 말해 무엇하랴. 못 써라 진짜. 탁 하며 가스렌지의 불길이 식은 국통을 덮인다. 그녀의 심경만큼 끓고 나서야 국자로 담는다. 멀건 콩나물고 일지 연정 짐승의 어미에게 사료로 내주기엔 이마저도 아깝다. 자, 데펴왔으니까 실컷 처먹어. 쿵 하고 놓이는 국 그릇이 그녀의 심정처럼 출렁이고 넘쳐 흐른다. 싱거워. 맛도 없어. 뭐. 며느리 속 알리 없는 노파의 오락가락 투정이 재치기마냥 그녀의 분노를 간지럽힌다. 조금씩 간지러이 참을 수 없게 그리고 냅다발을 내지르게 만든다. 죄악한 나무 밥상이 힘없이 엎어진다. 나뒹구는 수저와 그릇들. 벌건색의 반찬들 넘어 숨 넘어가는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깔끔한 집과 병동 한 구석. 온통 이 아파온 이들 사이 붕대 감은 화상 환자 하나가 누웠다. 녹이 어린 사내가 소리쳤다. 아니, 연로하신 어머니 하나 간수 못하. 응? 당신 효도를 내가 왜 해? 그리고 밥 먹다 혼자 그러신 게 왜 내 책임이야? 아니 어머니 치매 걸리신 게 하루 이틀인가 당신이 잘 봐야. 겠어. 그렇게 불만이면 요양병원 보내던가. 내가 어떻게 저 노인네를 하루 종일 맡아. 도대체 난 당신한테 뭐야. 뭐. 어휴. 말을 말자 말을. 성난 사내가 돌아서 나가버리자 여자는 울고 아이가 다가온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파? 응. 그 느낌 속 마지못한 대답이 처량하다. 아이가 말했다. 엄마 근데 할머니 엄마가. 울음마저 그치게 한 그 소리의 여자. 희영의 손이 다급히 뛰쳐나와 아이의 입을 막는다. 그리곤 살짝이 내민 손가락과 함께 말했다. 현수야 엄마가 로봇 장난감 사줄게 대신에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할까? 한 달 전 닫힌 문을 열고 한 쌍의 남녀가 입을 맞추며 달려든다. 목마른 자가 갈증을 풀어 헤치듯 입을 열고 물고 빨고 또 부빈다. 현관문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방문을 열고 내달리는 걸음 뒤로 홈을 벗은 매미마냥 벗은 옷이 나부낀다. 와이프는 없어. 그래도 친정 갔어. 애랑 어머니는 유치원 갔지.
엄마는 치매라 밖에 안 나와. 그래도 사랑해 수진아. 마지막 순간 불안한 듯 버둥대던 여심이 이름 앞에 붙은 한마디에 문을 연다. 뜨거운 손길, 타는 듯 한 숨결. 사내의 거친 손이 뜯어냈듯 당겨진 브래지어 속을 누빈다. 모양 잃고 짓눌린 구체 위로 욕망이 누빈다. 활처럼 휘어진 허리, 저돌적인 움직임의 반복. 너른 방이 온통 용광로다. 7년, 꽤 오랜 시간이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탐색전은 필요 없다. 내던지고 또 끌어안아 습관대로 취하면 그뿐이다. 4년, 이별이 만든 시간이다. 성공과 야망이란 이름으로 버려진 만큼 탐하는 자의 보상 심리는 거세다. 20대의 풋내기는 이제 없다. 속사포 같은 열정을 잃은 대신 배려하는 여유가 잔잔한 궁부를 오래 때운다. 이러는 거 알면 미치겠지. 어차피 의사 마누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감정? 그런 거 없어. 그래도 죄스러워. 지금만 생각해. 당장은 어려워도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난 자신이 없어.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봐.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진태씨. 수진아 사랑해. 애틋한 감정이 흐른다. 날산 둥지 위에 뻐꾸기처럼 불편했던 마음이 녹는다. 살포시 끌어안아 입 맞추는 손길의 여심은 버텨내지 못한다. 하지만 끼익 회방꾼의 심드렁한 시선이 한 몸처럼 달라붙은 연인의 애간장을 떼어놓는다. 아빠 뭐해? 대답 대신 나풀댄 건 이불이다. 아담과 이브마냥 벌거벗은 몸뚱이를 숨기느라 급급하다. 속옷 없이 바지만 겨우 걸친 진태가 황급히 달려나와 얼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원래 이 시간에 와. 그래? 응. 당황한 시선이 갈 곳 몰라 흔들린다. 4시. 언제 시간이 이리 갔을까? 진태는 뒤늦게 자학해보지만 아이는 빼꼼히 고개를 내민다.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는 걸까? 호기심 어린 얼굴이 얼굴 한번 안 비치는 손님의 살색 몸뚱이를 찾는다. 누구야? 누구? 저기에. 아이의 손이 풍선처럼 부푼 이불 속을 가리킨다. 아빠 친구. 삐리리 전화벨이 울린다. 어색해진 진태는 반가운 얼굴로 바닥에서 소리내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처제응 유치원에 현수 데리러 갔는데 애가 자기 혼자 유치원 버스 타고 집으로 갔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지금. 아냐. 내가 마침 일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렀어. 오지마. 그래. 오지 말라고. 응. 바쁘지 않냐고. 아니야. 지금 안 바빠. 오지마. 그래 내가 현수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갈게. 응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응 그래 고마워. 애둘러 끄는 전화가 불청객이 난입한 이유를 설명한다. 급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진태. 웅뻑거리는 아이의 눈이 그를 안독해 한다. 그래봐야 7살. 하마터면 처제와 대면할 뻔했다. 그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상대다. 진태는 안방 문을 닫으며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문 안에선 급히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우리 현수 맛있는 거 사줄까? 정말. 그래 대신에 아빠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진태가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다. 6개월 전 늦은 밤 9시. 착한 아이들은 이제 막 잠이 들 시간. 친구와의 다툼으로 한쪽 뺨에 생치기가 난 소년이 운다. 나무라는 엄마의 말 때문이었다. 엄마만 안 듣고 나쁜 짓 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너 잡아간다. 우왕. 엄마 무서워. 어린 현수가 놀라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다. 유치한 괴담일지라도 순진한 아이들에겐 언제나 효과만정. 엄마 희영은 아직까지 순수함을 간직한 제 아들이 귀여운지 웃으며 겁에 질린 제 아들의 등을 토닥인다. 괜찮아. 엄마 있잖아. 엄마의 품에 꼭 안긴 채 울던 현수는 뭐가 그리 무서운지 빼꼼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망태 할아버지 보고 나 잡아가지 말라 그래. 그래. 현수야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우지 말고 반찬 투정 안 하고 엄마 말 잘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절대 안 잡아가니까 울지 마. 희영이 달래보지만 이미 겁을 집어먹을 대로 먹은 현수는 여전히 울상이 된 얼굴로 보챘다. 엄마 나 무서워. 오늘 같이 자면 안 돼. 그래 그러자. 아빠 오늘 또 늦으신다니까.
엄마가 현수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 줄게. 그럼 되지? 정말이지? 엄마 정말이지? 얘는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갈 애가.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같이 있을게. 그래. 엄마가 언제 거짓말하디? 희영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부빈다. 아이가 말했다. 엄마 거짓말하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할 거야. 붉은 핏물이 줄줄줄 흐른다. 얼굴 전체가 꿰매어져 키떡이 된 사내와 화상으로 이마와 뺨이 붉어진 여자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거실 한쪽 골방 문이 열리고 놀란 노파 하나 뛰어나와 소리쳤다. 얘는 안 돼. 안 우는 얘가 어딨어.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게. 나를. 가 내 죄지. 오래 살아 이꼴. 저꼴 쳐다보고 산 내 죄지. 품 안에 아이는 울고 앞을 가로막은 노파는 허공에 들려 망태에 담긴다. 화상 입어 수포 가득한 얼굴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어느새 망태가 안아 가득. 찬바람 사이 아이 혼자 울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검은 문. 저는 올해 21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신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궁금해져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권투를 하셨던지라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역접제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겟은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종종 기도하러 산에 한 달이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아니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악몽 무슨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 숯을 툇물에 녹여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 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 채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숙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 눈앞에 갑자기 불에 팅팅 부른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너무 외로워.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도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뒤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무섭기 그지없게 무당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옆에서 자는데 내가 섬뜩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전에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휘리릭 달마도를 한 장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싸워서 이기셨고 저는 겨우 저항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검은 문으로 끌려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마저 귀신을 믿게 된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아름다웠어. 친척들 중 모두 싫어해 고독하게 지내던 A씨라는 분이 계셨다. 나는 중학생 시절 그 A씨가 좋아 자주 그 댁에 놀러 갔었다. 그 A씨가 어느 날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교는 교재비나 설비비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조렵하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메뚜기는 학생들한테 잡아오게 시켰고 A씨는 꽤 둔한 편이라 기한이 다 되도록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허락해줬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학교에 들 낯이 없잖아. 당장 나가서 더 잡아. 라고 A씨를 집에서 끌어냈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A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어두운 논에서 메뚜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뿌옇게 비치더란다. 하지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논투성이인데다 그 뒤는 숲이라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불타고 있는 듯 했다. 상당히 큰 불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꽃 색깔이 조금 이상했다. 빨갛다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게 다시 빨갛게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다.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A씨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언제까지 메뚜기나 잡고 있는 거야? 라고 A씨에게 소리쳤다. 그게 하고 A씨는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그냥 모닥불이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난 터였다. 집에서 쫓겨낸 게 저녁 7시였고 불을 발견한 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불빛이 올라왔던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경찰도 있고 이쯤 되면 뭐가 불타고 있었는지는 다들 알겠지. 거기 있던 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시체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분 나쁜 애라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아름다웠어 라고 대답했다. 5번째 이야기, 자전거. 딱히 뭐가 있었던 건 아니라 어디다 털어놓기도 그래서 여기에 올려본다. 자전거를 타다가 겪은 일이다.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더라.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서로 길 옆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길 옆에 딱 달라 붙어 지나가곤 했다. 그날 역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길 구석에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신보인지 맞은편 자전거도 나랑 똑같은 쪽 구석에 붙어서 달려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다 싶어 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곧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달라붙었다. 나는 조금 초조해졌다.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잡고 상대방을 보고 제대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이상한 걸 눈치챘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어라? 하고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자전거는 나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놓고 다시 멍하니 페달을 밟았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또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내게 얼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새까만 휘슬을 입은 채 분명히 내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저는 무릎이라 빛이 얼마 없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얼굴이었다.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그 녀석은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자세히 바라봤지만 자전거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고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은 원피스 옷자락이 다리까지 내려왔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옆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일이다. 그 녀석은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똑같이 옆으로 따라 붙었었다.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직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순간 소름이 끼치곤 한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6번째 이야기, 동생이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 어렸을 적 집 뒤편에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과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었기에 여름 방학 내내 어린 동생과 개울가를 찾아 함께 놀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몸이라 그다지 많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며 놀거나 샌드위치를 아침 일찍 싸서 저녁까지 신나게 놀았던 기억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생과 저는 가끔 그 개울가에서 낚시하기도 했는데 집에 가지고 돌아가기도 미안한 조그만 은빛 송사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름 큰 개울치고는 낚이는 물고기가 형편없이 작은 녀석밖에 없었기에 그다지 놀거리가 없어질 무렵 시간 보내기용 낚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울가를 찾던 어느 더운 여름날 동생과 저는 드물게 아침 8시 알람 소리에 깨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생은 4학년을 막 끝마친 무렵이었는데 학교 성적에서 올 A를 맞은 상태였기에 또한 저 역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막 중학교를 졸업해 어른이 된 시기였기에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기뻐하며 늦잠을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난히도 아침 햇살이 뜨거웠던 그날 우리는 수영복을 챙겨 매일같이 가던 개울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이 개울에선 어딘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기에
수영을 할 생각이 들지 않아 개울가에서만 놀곤 했는데 어째서인지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더위에 숨이 막혀 아무 생각도 없이 수영복을 입고 달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생과 달리기 시합을 하며 도착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평소 우울해 보이기만 했던 암록색의 개울물은 마치 우리 눈앞에서 춤추듯 일렁였고 물에 비친 더운 여름날에 포근하기만 한 햇살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겨울 저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 바람은 들뜬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더위에 서로를 구속하고 있었던 셔츠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물이 차가울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내리쬐는 햇살에 우리는 얼른 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어린 동생은 오랜만에 하는 수영에 기대가 넘쳤는지 겨울가에서 잠시 동안 담그고 있었던 발을 뺀 채 수영복도 입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 녀석이 물에 뛰어든 것과 잊고 있었던 개울가의 한기가 갑자기 심해진 것은 동시였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운 아침 햇살에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수면에 물보라가 튀며 동생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 내가 오직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불안감과 차가움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영복이라도 입고 들어가렴. 형,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려? 그냥 들어와. 하지만 동생 녀석은 이런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 재촉하며 물장구를 쳐댔습니다. 수영복을 입지 않으면 이상한 물고기가 달려들 수 있어. 빨리 수영복을 입지 못하겠니?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며 물을 뿌려오는 녀석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재촉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으며 물속으로 들어올 것을 점점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고 있는 녀석을 바라보던 때에 아까와는 다른 어떤 기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물로 들어오라는 아무 걱정 없이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고 즐겁게 놀라는 그런 종류의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재촉과 물장구가 점점 더 심해질 무렵 도저히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저는 숨을 한껏 들이마신 채 물로 다이빙했습니다. 물속은 바깥에서 보던 암록색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진한 검정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겨울 바다까지는 닿지 않는 듯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며 확보되지 않았고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가지는 수영에 나아갈 때마다 몸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이빙에 들어간 겨울바닥에 손을 닿은 순간 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커다란 물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4피트 정도의 크기에 경사진 머리와 커다란 물갈퀴를 갖고 있던 녀석은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겨울바닥을 손으로 짚은 그 순간부터 내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고 바닥을 힘껏 차 수면으로 상승할 때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표면에 도착했을 때 잠시 동안 잊었던 불안감과 한기가 또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습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공포가 점점 내 몸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를 극복해보고자 동생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물속에서 아주 큰 물고기 봤다. 아무래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내 소리는 동생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물 앞에서 실실거리며 웃고 있어야 할 동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물에 빠진 척하는 놀이를 하던 동생이기에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물에 빠진 척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달랐습니다. 보통 잠수한 후 5초 정도면 다시 올라와 깔깔거렸던 녀석이 10초하고도 초침이 더 흘러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침에 느꼈던 한기가 점점 더 나를 지배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야함에 동생이 사라졌던 자리로 점점 수영해 가던 무렵 그렇게 찾아 헤맸던 동생이 갑자기 물 위로 몸을 튕기며 올라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보며 녀석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소리 질렀습니다. 형, 어떤 게 나를 물었어. 형, 어떤 게 나를 물었어. 계속해서 무언가에 물렸다며 동생은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을 잃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나 역시도 당할 것이라고
공포감에 압도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빨간색의 무언가가 동생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탄 색소처럼 빠르게. 암독색 개울물은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했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로 동생에게 헤엄쳐갔습니다. 물을 첨벙첨벙 튀겨가며 동생에게 접근할 때 저는 물속에서 검은색의 무언가가 그를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헤엄쳐 도망가자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한쪽 팔을 잡은 채 개울가로 빠르게 헤엄쳐 갔습니다. 아마 그때 냈던 속력을 저는 결코 요즘 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생은 내가 팔을 잡고 전속력으로 수영하는 와중에도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피는 점점 개울가에 퍼져나갔으며 혈향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의 비명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뒤돌아본 순간 나는 우리 바로 뒤에 그 녀석이 따라 붙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얼굴을 수면 위로 내민 채 우리를 창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성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속에는 언제나 본능과 이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는지 다행히도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이끌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그저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혈양은 깊게 공기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 걱정이 더해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지는 팔과 다리를 신경 쓸 틈도 없이 저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종아리에는 골프공 사이즈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키에 잔뜩 절어 벗겨진 살 속 상처는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이란 영화 속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난 동생을 끌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전 날까지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던 부모님은 개울에서 보았던 그 녀석처럼 얼굴을 창백해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동생은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생은 정신적인 면으로나 육체적인 면으로나 흉터가 남았지만 생글생글거리며 내 옆에 찰떡처럼 들러붙은 채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동생은 결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백하기만 한 녀석의 얼굴을 동생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술을 마실 때면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 사건 이후 여름방학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종아리에 남은 상처 자국이 사람의 이빨 자국 모양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는 경찰서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동생이랑 갔던 개울에서 사람 이빨 모양의 이를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지역 낚시꾼에게 잡히며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큰 개울치고 송사리 크기의 형편없는 물고기만 있던 것을 수상히 여긴 지역 낚시꾼이 그물을 쳐서 잡은 것으로 지역 신문에 3면을 장식했습니다. 왜 녀석은 제가 아닌 동생을 물었겠느냐고.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녀석은 제가 아닌 동생을 택했고 이미 놓친 사냥감을 그렇게 끈질기게 개울가까지 따라왔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추측해보건대 송사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린 녀석에게 저와 함께 신나게 노는 동생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조차도 모두 잡아먹어버려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개울바닥을 흙고 있던 녀석에게 아름다운 햇살 속 나를 의지해가며 웃고 있던 동생의 모습은 증오를 느끼게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개울에서 느껴졌던 한기는 녀석이 증오스럽게 우리를 바라보며 내뿜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이야기, 시체. 태평양 전쟁 끝 무렵 어느 날 홋카이도 어촌에 수많은 일본군 병사 익사체가 떠내려왔다. 500군은 훌쩍 넘는 수였다. 아무래도 병사를 실은 수송선이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바다에서 침몰한 듯했다. 시체 중 장교는 없었다. 장교들은 구명정으로 탈출한 것 같았다. 시체를 수습하던 어부들은 문득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팔이 없는 시체가 꽤 많았다.
손목이 잘린 것도 있고 아예 어깨부터 팔 전체가 잘려나간 시체도 있다. 바닷물에 씻겨나가 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리한 것에 베이기라도 한 듯 팔이 잘려나간 단면은 평탄했다. 개 중에는 팔이 잘려나갔을 뿐 아니라 얼굴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난 시체도 있었다. 바다에 뛰어들다 생긴 상처인가 싶기도 했지만 시체의 반이 넘게 팔이 잘려나간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당시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은 장교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배전의 손들이 마구 달라붙었다. 강한 파도가 치는데 여기저기서 손들이 달라붙으니 작은 배는 견디지 못하고 크게 요동쳤다. 그들이 배에 타려다 배가 전복되는 것보다 배전을 감싼 그 손들 자체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다. 수면은 병서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구명정 세 척이 떠 있을 뿐이었다. 옆에 있는 구명정에서는 장교들이 일제히 군도를 빼들었다. 곧 우리 배에 탄 사람들도 군도를 손에 들었다. 손에 대한 공포심이 군도를 뽑게 한 것이다. 잘라도 잘라도 또 새로운 손이 배전에 올라온다. 팔을 잘린 병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그대로 헤엄치는 이도 있었다. 그 장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천황 폐하 만세. 그러나 그 진위는 아무도 모른다.